기출문제는 기왕 출제된 문제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또 기어코 다시 출제된 문제다. 그러면은 어렵게 푸시는 과정 중에서 이제 기출문제 같은 것들을 3번씩 푸셨다라고 이렇게 합격수기에 써주신 것들이 저는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기출문제를 아까 공부하실 때도 계속 보셨다라고 했는데 기출문제 이렇게 3번씩 푼 이유, 그리고 중간중간에 활용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또 왜 계속해서 다시 풀어보셨는지 그런 것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계속 풀었는지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3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출 문제만큼 문제의 질이 보장된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출제자 분들께서 내신 문제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출 문제만큼 변형되어서 다시 나올 문제가 또 없기 때문입니다. 강의 중에 김태규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기출 문제는 기왕 출제된 문제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또 기어코 다시 출제된 문제다. 저는 이거 진짜 명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기어코 다시 출제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출 문제만큼 단권화에 중요한 소스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유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본 이유는요, 물론 이런 3가지 이유도 있지만 진짜 이 기출 문제 정말 중요한데, 근데 이 중요한 문제를 내가 정말 잘 알고 있는가? 정말 그 기출문제에 대한 그 모든 쟁점들을 다 알고 있는가? 특히 객관식으로 나왔었던 것들은 선지가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 선지를 내가 과연 똑바로 알고 있는가? 그 선지가 다시 문제로 쟁점화 되었을 때 나는 그 쟁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가? 아우구스투스의 군제개혁이라면은, 그러니까 선지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다면은, 이걸 보고, 이게 아우구스투스의 군제개혁이다. 이게 나중에 문제로 나온다면 난 어떤 식으로 답을 쓸 수 있을 것인가? 이 기출문제에 나온 것만큼 적합하게 쓸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다 보면요, 기출문제가 자꾸 눈에 밟히게 되고, 또 꼼꼼하게 더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특히 공부가 쌓이면 쌓일수록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생기면서 놓쳤던 쟁점들을 또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기출문제 다루면서 나 이 부분 되게 안다고 착각하면서 넘어갔구나 하는 거를 또 나중에 확인하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새로운 거를 배우는 효과를 갖게 돼요. 네, 그렇게 해서 남들이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맞춰갔던 게 또 합격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또 전략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기출문제의 중요성과 또 활용 전략은 이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굉장히 그 공부의 범위를 확인하시는데도, 그리고 어떤 내용을 내가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도 활용을 하셨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수업을 준비할 때든 혹은 자료를 만들 때건,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7, 8, 9, 10, 11월 달에 이렇게 문제를 만들 때 늘 기출문제를 옆에다가 펴놓고 만들어요. 펴놓고 만들다 보니까 이게 보고 또 봐도 이게 또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저 같은 경우는 교재를 쓸 때부터도 늘 봤으니까 기출문제를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그런데도 전 지금도 늘 새로운 부분들이 눈에 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현주 선생님께서도 그런 측면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으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 예비 선생님들도 늘 기출문제를 보면서 내가 출제자라면 이 주제를 또 어떻게 낼 수 있을까? 또 이 주제와 이 주제 사이에 또 중요한데 빠진 주제는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늘 염두에 두시고 보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 특히 기출문제는 무조건 여러 번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김현우 선생님께서는 학원 모의고사 문제도 조금씩 더 보려고 노력을 하셨다라고 해요. 저희도 이제 김태규 선생님과 저와 각각 과목을 분업화 전문화해서 하긴 하지만, 그래도 실제 시험장에서의 이런 교수님들처럼 몇 주간의 시간을 가지고 더 많은 교수님들의 노력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라서 완성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학원 모의고사를 여러 번 푸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도 3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수능과 다르게 임용고시는 기출문제가 매우 적습니다. 저는 매우 적다고 생각을 해요. 수능은 정말 많은 기출문제가 쌓여있지만, 임용고시는 공부할수록 느끼지만 이거밖에 없나? 라는 이런 좀 되게 자만스러운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네, 그런데 모의고사 문제는 더더욱 적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능 시장과 다르게 임용 시장 자체가 워낙 좁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질 좋은 문제는 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유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출 문제도 매우 적다. 두 번째는 모의고사 문제도 적고 질 좋은 문제는 더더욱 적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막판에는 결국 인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주시는 이 문제들은 막판에 주시는 문제이잖아요. 7, 8월도 나름 후반기니까 막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 만드셨던 그 문제들은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대단히 감사하면서 받았어요. 이렇게까지 개론서를 분석하고 고민하면서 이거를 문제화해 주셨구나. 나는 이거를 개론서를 3번, 4번, 심지어 5번을 봤는데도 놓쳤던 부분이었는데 이것까지 짚어주시다니. 그래서 정말 많이 틀렸던 거고요. 그런 것들을 짚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7, 8월 강의도 만족도가 높았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계속 짚어내다 보면은 결국엔 메꿔집니다. 결국엔 메꿔지는데 그게 결코 한두 번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특히 한 번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정말 그 어디에서도 가질 수 없었던 그런 좋은 문제들을 다시 풀기 위해서 답안지는 한글 파일로 작성을 한 거였고요. 처음에 틀렸을 때 뭘 틀렸는가를 체크했고 두 번째로 풀었을 때도 무엇을 틀렸는지 또 체크를 했어요. 그러다 보면은 V 표시가 2개가 된 쟁점들이 보여요. 그겁니다, 선생님들. 그게 바로 선생님들이 제일 약한 쟁점이에요. 절대 알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쟁점들. 보고 또 봤지만 또 봐야 되는 쟁점입니다. 그런 게 어쩔 수 없이 누구나 몇 개는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몇 개가 아니라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잡아가는 것. 그러려면은 그래도 최대한 검증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저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극찬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너무 영광이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합격수기에 보면은 시험 당일의 이야기는 전혀 쓰시지 않았어요. 그럼 먼저 1교시부터 한번 여쭤보면은 1교시 교육학은 문제를 딱 받는 순간 어떠한 생각이 드셨는지 또 키워드라던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잡고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도 긴장되는 거는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지금 문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런데 대단히 어려웠던 걸로 기억하고 심지어 제대로 다루지 않았었던 제가 제대로 인출해내지 않았던 부분에서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뒷과 캐리 같은 경우에도 뒷과 캐리의 교수 분석과 요구 분석은 정말 많이 다뤘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이제 교수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단계는 제가 좀 상당히 소홀히 다뤘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당연히 엄청 당황했고 교육학 때문에 이렇게 망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어차피 나도 모르면 다른 사람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결국에 했던 것 같아요. 좀 떨리고 마음이 떨리고 손도 평상시보다 조금 더 떨렸지만 그래도 어차피 나도 모르면 나도 당황하면 다른 사람들도 못한다라는 생각을 했고 최대치로 인출해 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먼저 이렇게 안정시키고 그동안 인출 연습했던 것들 중에서 최대한 좀 접점이 있는 것들을 인출해 내려고 했고 그 결과 물시점이 나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18.67점이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온 걸로 봐서는 선생님들께서도 최대한 당황하지 않는 연습을 모의고사를 통해서 해보시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몰라도 일단은 쓰는 것, 일단 내가 평소에 인출해냈던 것, 최대한 비슷한 거를 써보는 것, 그게 어떤 결과를 나올지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이제 권지우 선생님께서 이렇게 다뤄주신 문제라던가 이런 데서도 좀 많이 출제가 된 건가요? 네,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는데 좀 이번에 응용이 좀 많이 됐고 학교 현장에 있는 그런 쟁점들을 좀 직접적으로 물어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론 쪽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쟁점들도 나오다 보니까 당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게 첫 번째로 교육과정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어려웠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도 사실 좀 더 침착하게 하면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어느 순간 펜이 멈추고 그러니까 더 마음이 불안해지고 했던 것 같아요. 비록 불안을 최대한 억누르려고 했지만 저라고 불안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었고요. 그 불안이 지속된 건 맞아요.
시험 중 내내. 다만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억눌렀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문이 낯설어 보이더라도 뭐 써야 되는 키워드는 내가 공부한 내용 어딘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쓰시면 되고, 또 내가 모르면 남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이 정말 제일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어려워서 내가 이거밖에 못 쓰면은 남들도 많이 써야 이거밖에 못 쓸 것이고, 그렇다 보면은 인정 답안의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들도 방금 김현주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 문제를 보더라도 당황하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말고 내가 배운 내용들을 잘 떠올려 보시면서 그런 틀에 맞춰가지고 쓰시면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이제 뭐 권지수 선생님이건 혹은 이선환 선생님이건 수강생들이 많은 선생님이 그렇게 수업을 듣다 보면은 확실히 우리가 안 다룬 주제는 거의 없고 우리가 못 쓰면 남들도 못 쓸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인드가 더 고득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학과 관련된 이야기들 이렇게 잘 봤고, 선생님 권지수 선생님 수업을 하반기 내내 들으신 건데 권지수 선생님의 수업의 장점은 뭔가요? 제가 감히 여쭤보자면 정말 네. 많은 장점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많은 수강생들이 믿고 듣는 강의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제가 감히 그 장점을 언급을 하자면 빠짐없이 정말 쟁점들을 다뤄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7, 8월 달에 무참하게 틀렸겠죠. 네, 진짜 무참하게 틀렸어요. 정말 당황스러울 정도로 틀렸고, 오히려 근데 그렇게 정말 세세한 쟁점들까지 다 짚어주시다 보니까 심지어 교육 연구까지도 강의에서 다뤄주신 적이 있으세요. 물론 매우 짧게 다뤄주시긴 했지만 그것조차 다뤄주실 정도로 빠짐없이 다뤄주세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두문자 공부법을 되게 효과적으로 잘 제시해 주셨던 게 권지수 선생님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에릭슨 같은 경우에는 신자, 죽은 자, 친생자라는 그런 두문자를 제시해 주셨고요. 사실 이거 제가 책 보고 쓴 게 아니라 이거 인터뷰 준비하면서 나 뭐뭐 생각나더라? 무슨 두문자가 있었지라고 생각해놓고 인출해낸 거거든요. 아직도 남아있어요. 뭐 그 외에도 정말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인 백워드 교육과정, 바수학이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바라는 결과의 확인, 그리고 수용 가능한 증거의 결정? 이거였던 것 같은데, 이 정도로 기억나요. 네, 제가 시험을 지금 치른 지 이렇게나 많이 지났는데도 이 정도로 기억날 정도로 이 두 문자 중에서는 상당히 인상 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선생님들께서 취향껏 가져가시면은 인출해내는데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도 이런 두문자 공부법 많이 한번 써봐야겠어요. 저도 올해 수줍게 몇 개 한번 해봤는데 굉장히 인상 깊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권지수 선생님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마 권지수 선생님께서 이렇게 꼼꼼하게 다뤄주시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문제 푸실 때, 실제 시험장에 문제 푸실 때도 내가 모르는 건 없다, 내가 모르면 남들 다 모를 것이다 라는 걸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고득점을 받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전공시험은 시험장에서 어떻게 접근을 하시고 푸셨는지, 또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공시험은 선생님들 되게 좀 어떤 감정이 드실지 모르겠는데 좀 다른 의미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쉽다니. 저도 그런 교만 어린 수험생 중 하나였습니다. 네, 그랬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했더라도 이렇게 쉽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지금도 사실 그 생각은 저는 변하지 않는데, 구영모 선생님께서 내주신 문제들보다는 좀 쉬운 편에 속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한의 중에서 정말 괴랄한 쟁점들을 많이 가져와 주셔서 그런 것들까지 제가 가져갈 수 있게 해주실 정도로 대단히 모의고사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단련되어서 그런지 상당히 쉽다고 느껴지긴 했어요. 전연예맹 사료 같은 경우에도 평소라면은 그냥 안정적으로 그냥 썼을 텐데, 이때는 제가 너무 불안해서 제가 그때 음주와 폐주라는 지역명까지 담아가면서 답안지를 썼거든요. 물론 이건 평상시에 결론서를 많이 보고 인출했기 때문에 이것까지 쓸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너무 쉬워서 내가 이 정도로 정확하게 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을 정도였어요. 근데 막상 가채점을 해보니까 실수를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김태규 선생님과 구영모 선생님께서
유튜브 강의에 답안을 해설해 주셨는데 제시해 주신 키워드랑 차이가 나는 것들도 은근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일단 저는 그때 가채점 결과 65점 이상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저도 보수적으로 채점을 했고 그래서 65점 정도가 나왔는데 사실 풀이 좀 죽었어요. 당연히 70점은 넘겨야 되는 시험이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쉬웠다고 제가 착각을 했기 때문에 풀이 죽었는데 근데 막상 또 1차 발표가 나오니까 잘한 거 맞았구나. 이거 시험 그렇게 물론 재작년보다는 좀 쉬울 수 있었어도 그래도 네, 어려운 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커트라인이 작년에 전공이 50점대 후반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40점대 중반에서도 멈췄던 적도 있어요. 전공 시험 같은 경우는 40점대 중반. 3년 전에는 울산 같은 지역 같은 경우는 30점대 중반을 맞은 전공 30점대 맞으시면 최종 합격을 했었던 만큼 어려웠던 적도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쉬웠던 편이고 우리 시험 난이도가 뭐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해서 올해는 아마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쉬운 편이었고 어쨌든 이제 선생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의 맹 같은 경우도 우리 뭐 모의고사 때 되게 여러 번 풀어봤던 건데 저는 그게 이렇게 너무 쉽게 나와서 저도 좀 놀랬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랑 동양사는 좀 굉장히 유하게 채점이 되었고 오히려 역사교육론이나 서양사가 조금 더 까다롭게 채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선생님께서는 보수적으로 채점했을 때 65점 조금 넘게 나왔다라고 했는데 70점 맞았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한국사와 동양사에서 조금 더 맞았을 것 같고 영상 보시는 선생님들도 내가 채점했던 것보다 조금 더 깎였다라고 한다면은 서양사와 역사교육론의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점수가 높아졌다라고 한다면은 한국사와 동양사의 가능성. 그러니까 제가 아마 해설할 때도 이거 이렇게 냈으면은 이거로밖에 답을 채점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그냥 조금만 걸쳐져도 다 맞는 문제가 됐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런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있지 않을까 싶고,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우리가 문제가 어려울지 쉬울지는 아무도 몰라요. 최근 5년간 혹은 최근 7년간 난이도를 보더라도 늘 왔다 갔다 해서 전공 30점대가 합격했던 데도 있고 50점대 중반까지는 맞아야 합격했던 작년 같은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난이도에 너무 쫄지 말고 그냥 누구나 똑같이 드는 감정들이니까 자기가 공부했던 내용들 최대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김현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채점 키워드를 낮게 잡을 수도 있고 높게 잡을 수 있어요. 굉장히 정확하고 적확하게 잡을 수도 있고 굉장히 폭넓게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쓰시면은 아마 고득점 받는데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1차 고득점 받은 김현 선생님 합격자 인터뷰를 들어보았는데요. 우리 김현 선생님께서 이런 1차 공부하시는 여러 예비 선생님들께 마지막으로 격려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사랑스러운 선생님들 진짜로 힘든 시기이지만 부디 사랑하기를 포기하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네, 지금 사랑하기를 포기한다면 나중에 교사가 되어서도 사랑하기도 힘들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개인적으로. 선생님들 자신을 포함해서요, 오늘 하루를 정말 열심히 살아낸 모든 존재들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선생님들의 시선에 들어온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구영모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옆에 계신 선생님들이 계실 수도 있고, 혹은 내 친구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도저히 여유가 없었을 때 그렇게 선생님들께서 먼저 따뜻하게 맞아주셨던 그 사람들에게로 달려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그분들도 선생님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방금 여기 김현 선생님께서는 주변인들과의 이런 따뜻한 교류가 또 정말 더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로 돌아와서 더 큰 좋은 결과로 이룩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자신을 읽기 쉽고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읽기가 쉬운데 우리 김현 선생님께서는 이런
사랑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변인들과 이런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오늘 그 인터뷰 하면서 내가 그동안 이렇게 인생 살면서 잊고 있었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나도 너무 그냥 직장으로서만 아니면 그냥 합격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압박감 속에서만 살았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 선생님이 계신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인터뷰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